네, 카카. 어제 5분 이상 들으신 라디오 방송이 뭐죠? 김어준의 뉴스 공장. 아니, 이건 땡도 있어? 내가 뭘 들었는지 말했는데 이것도 오답이 있는 거야? 다시 묻겠습니다. 어제 5분 이상 들으신 라디오 방송이 뭐죠? 그러면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그렇습니다. 7월 10일부터 22일까지 이어지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 청취율 조사. 정답은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입니다. 아니, 왜 때리십니까?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는 왜 빼? 응? 여러분의 많은 참여 성원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김용민. 오늘은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된 2019년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김용민.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앤드류 샤오와 오드리아 립이 함께 엮은 저항자들의 책에서 몇 구절 보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김용민. 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로, 기무사 계엄령 관련 문건들 모두 제출을 하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김용민. 네, 오늘은 최저임금을 둘러싼 조중동의 꼼수 수치 그리고 박문진 이사에 지원한 이상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경애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적군의 탱크처럼 목전 앞으로 다가온 여름 휴가철 다이어트를 위하여 딱 2주간만 비타샵 그린 스무디를 파격가에 판매하기로 결정하시었다. 다이어트의 가장 확실한 성공 비결은 강인한 정신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강도 높은 운동에 있는 것도 아니며 오직 덜 먹기에 달려있는 것. 며칠 굶다가 폭식으로 헛수고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아침 저녁을 그린 스무디로 때우고 점심은 양껏 먹는 고난의 2주 다이어트만 견딜 수 있다면 가격은 중요치 않다며 위대하신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이미 최저가에서 더욱 최저가로 가격의 지방을 빼시었다. 맛있는 다이어트, 폭식 없는 다이어트, 균형 잡힌 다이어트를 위해 비타샵 그린 스무디를 2주 동안 압도적 최저가로 구매하는 방법은 김용민.com, 김용민.com. 김용민 브리핑. (2018년 7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제헌절 70주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생일입니다. 대한민국 국회 임시의장 이승만은 1948년 오늘 목사인 이윤영 의원을 불러 기독교식 대표 기도를 시킴으로써 제헌의회의 막을 열었습니다. 그런 이승만이 훗날 헌법을 파괴하며 국민을 살상한 죄악을 저질러 끝내 물러난 이야기는 굳이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하고 말았네요.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 헌법은 힘없는 민초에 의해 지켜져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군부 독재에 항거해왔고 부정선거를 인정하지 않았고 직선제 개헌을 관철했던 주체는 바로 국민이었습니다. 이게 나라냐 하며 국정농단의 반발에 봉기했던 촛불혁명의 주역 또한 그렇습니다. 이렇게 투철하고 고매한 민주주의 정신을 품고 있는 국민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국민을 향해 총포를 들이대려 했던 비밀스러운 반헌법적 내란 음모가 마각을 드러냈습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끝내 미수에 그쳤지만요.
제헌절 아침, 촛불 혁명을 거친 이 나라에서 헌법은 어떤 의미인지 돌아보며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와 헌정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만이 유지될 수 있는 가치임을 확인하면서 말입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김용민의 뉴스 광장.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대통령에게 즉각 제출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됐는지 직접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을 만들며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사전 체포 대상에 포함시켰을 것이다, 이런 추정이 나왔습니다. KBS 1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말 들어보시죠. 군이 이러한 문건을 작성한 것 자체가 죄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간다면 사실상 전방에 전시에 준하는 국지 도발 태세에 대한 어떤 경계, 대비, 그리고 또 하나는 해군, 공군, 해병대에도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예. 작전 계획을 같이 논의했어야 되는데요. 전방에 있는 특히 굉장히 중요한 기계화 보병사단을 6개 모두 후방으로 뺍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그리고 해군과 공군과 해병대가 있는 합참에 이것을 같이 상의하지 않은 것은요. 실질적으로 이 병력이 자기네들의 친위 구태타를 진압하러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12.12 군사 반란 때와 아주 유사한 문건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경찰에 요청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특별수사단이 수사해야 될 핵심 쟁점들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요. 우리 공화국이 민주공화국이 생긴 이래로 이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수사를 해본 경험은 우리 군은 없습니다. 그렇긴 하죠.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군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살아있는 권력 아닙니까? 예를 들면 당장 소환해서 조사하거나 긴급 체포해야 될 대상이 장성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이 없는 새가슴인 분들이 과연 할 수 있을지 저는 좀 고심이고요. 우리 민간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감옥을 보내는 전두환 노태우를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퇴임 이후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것도
내란 예비죄나 이런 것들을 수사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 과연 얼마만큼 잘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라서요. 지금 현재 군검찰로만 구성된 독립수사단보다는 저는 민간 검찰과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것을 제대로 못한다면 결국 특검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예비 검속해야 될, 즉 사전에 체포해야 될 대상들을 미리 작성해 놓은 것은 기무사의 본연의 업무입니다. 사실상. 그 다음에 선포 이후에 또 체포해야 될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했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기무사는 사생활을 감시하고 이런 것들을 본연의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건에서 지금 밝혀진 것들을 보면은 작전과 관련된 내용을 기무사화해 놓은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본연의 업무인 특히 당시의 야당 지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예비검속 계획이 분명히 다른 부서들에서 작성했을 개연성이 높다라고 저는 그러니까 지금 공개된 문건 말고도 기무사가 그 예비검속에 관한 문건을 분명히 만들었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임태훈 소장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흔들기 위해 국군기무사령부가 공작을 벌이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했지요.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역시 기무사를 개혁하려던 송영무 장관이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졌다, 이렇게 짚었는데요. 다만 김종대 의원은 송영무 장관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청와대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한 정의당 김종대 의원 그리고 진행자 오태훈 아나운서의 대담 들어보시죠. 김 의원께서 페이스북에 기무개혁을 둘러싼 치열한 남투, 내부 고발자가 된 국방장관, 이런 제목으로 글을 올리셨던데, 네. 문건 유출에 기무사 개혁을 위한 장관의 결단이나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시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 문건 유출이라는 현상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현 정부 내에서도 기무개혁을 둘러싼 두 가지 관점이 발견이 됩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을 잘 모시기 위해서 기무를 그냥 존치시키되 한 규모를 한 30% 줄인다든가 아니면은 외청으로 독립시킨다든가 이런 쪽으로 손보면 어떠냐. 요거는 부분적 개혁론이고 반면에 국방장관의 경우에는 방첩 기능만 남겨놓고 다 없애자. 지금 시절이 어느 시절인데 기무와 같은 기관이 존재하냐. 이렇게 좀 전면적이고 강경한 개혁론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 관점이 절충을 보지 못하다가 5월부터 구성된 기무개혁 TF라고 알려진 개혁위원회입니다. 여기서 의견을 모으질 못하고 계속 헛바퀴가 돌았습니다. 그러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과거의 문건들이 하나둘 더 나오고 그렇게 되니까 강경한 어떤 기무개혁의 입장을 취했던 송 장관이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졌다. 결국은 송 장관의 결심에 의해서 문건이 유출되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보는 이 기무개혁을 둘러싼 이 정부 내 관점의 차이, 거칠게 암투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갈등이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건 주장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는 얘기신가요? 글쎄, 근거야, 저는 당연히 있죠. 다 만나봤으니까, 당사자들을요. 그래서 전부 다 만나보고 입장을 들어보고 쓴 거고, 그렇게 또 부인도 못해요, 사실은. 청와대에서도 맞다, 관점 차이는 있었다. 이렇게 시인을 했고, 다만 좀, 어느 정도 개혁이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는 이런 정도의 이야기였던 걸로 보입니다. 이 관련된 보고를 청와대가 제대로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도 상당히 좀 논란이고, 오늘 오전에는 대통령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서 국방부, 기무사, 각 부대 사이에 오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참 아리송한 게 바로 그 대목입니다. 국방부에서는 청와대 보고를 했다 그랬는데, 지금 조국 민정수석은 본 적 없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못 보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보고의 주체와 대상은 누구였는가? 네. 이런 점에서 청와대도 여러 비서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짐작은 됩니다만은 어쩌면은 지난 3월이 이런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었을까. 네. 그런데 그 기간에 무언가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체된 것이죠. 예. 그 소통의 문제라고 하면은 그 자리라든가 아니면은 글쎄요, 어떤 분들이 그런 것들 논의했을까 싶기도 한데요. 예, 원래 기무사 문제라면 당연히 민정수석실 소관입니다. 네. 모든 권력기관을 다루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만큼, 설령 민정수석실이 보고를 못 받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책임임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국방부가 이런 문제를 소관 수석실하고 상의하지 않고 다른 데 이야기했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소통 체계, 보고의 적시성 등의 문제는 총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16년 중국 류경 식당에서 지배인으로 일했던 허강일 씨의 인터뷰로 기획탈북 의혹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허강일 씨는 나는 한국 국가정보원의 협력자였다. 여종업원들 대다수는 동남아에 가는 줄 알고 따라왔고 비행기에 오르고 나서야 한국행을 알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종업원들의 조선 송환 문제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한 김경협 의원의 말입니다. 자, 송환 문제는 만약에 기획 탈북이라고 또 역시 전제하고 드리는 질문인데요. 송환 문제는 일률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또 종업원들의 또 의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부분적으로는. 그러면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인권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네. 개인의 의사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게 맞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종업원들이 어떤 그 여종업원은 나는 북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의사를 밝히는 여종업원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여종업원은 와서 보니까 나는 그냥 여기서 살고 싶다 이렇게 보면 그 개개인의 의사를 그대로 존중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북측에서 일괄 송환을 요구를 해오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이제 또 북한 쪽하고 별개의 또 협의를 또 해야 될 상황일 것 같긴 합니다만은. 네. 저도 좀 이럴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막 뚜렷하게 생각은 좀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에 하나 이게 기획 탈북으로 결론이 내려진다면 여기서부터 지금 난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지금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예. 이게 법적으로 또 이런 문제가 있다면서 일단 이 종업원들은 한국인이 된 거잖아요. 법적으로는. 예. 국내 정착을 하면서. 예. 근데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송환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던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대한 국민 어떤 사람이 나 북에 가서 살고 싶다 해서 그럼 전부 다 보내줘야 되는 거냐 이렇게 반론을 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한국 국적을 취득했던 과정이 정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 원인 무효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문제는 이게 만약에 이제 불법적이다. 네. 범법 행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네. 당연히 이것을 실행했던 국정원 같은 경우 국정원 해당 직원 네. 같은 경우는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되고요. 예. 예.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거 자체가 원인 무효일 경우에는 네. 그 국정 문제도 다시 처음에 원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난민법 개정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난민 수용 문제와 관련해 전 세계 좌파들이 이슬람 난민으로 질서를 흔들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국회에서 열린 난민법 개정 국민토론회에서 있었던 김진태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저희는 어떻게든지 난민을 좀 보호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가짜 난민을 빨리 돌려보내라 이런 얘기예요. 아까 좋은 말씀들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왜 중국, 일본을 안 받는데 왜 우리만 그걸 받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법무부 난민과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난민 인정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진짜 난민을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100명이라도 받으면 그게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국가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있기 전에는 그렇게 쉽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진태 의원은 난민 신청을 대한민국 제외공간에 하도록 난민법을 바꾸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외공간에서 충분히 심사해 진짜 난민만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은 현행법에 따라 강제 퇴거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제난민협약도 난민을 보호하라고 했지 난민 신청자를 보호하라는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매일경제는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먼저 출입국관리법 62조 4항은 심사가 끝나지 않았을 경우 난민 신청자를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난민협약 제33조를 보면 제1항에서 난민을 추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난민협약은 헌법 6조 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데요. 난민협약에서 규정하는 난민의 정의를 살펴보면 제주도에 머무르고 있는 예멘인 같은 단순 체류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난민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46조에 따라 퇴거시킬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최대 2번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김진태 의원은 자신의 SNS에 정부는 생계지원금 월 43만 원과 의료비 그리고 교육비와 주거비까지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올해 제주에 들어온 예멘인 난민 가운데 300명가량이 생계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심사를 통과한 경우는 아직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 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 3년이면 정수리만 1000개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 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중고차죠? 네. 그런데 이 차 진짜 있는 거 맞죠? 정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아이, 그럼요. 빨리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더욱더 믿음이 가는 더불어 중고차.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탈모는 막아주고 빠진 머리는 다시 나게 하는 18,000원짜리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네, 돈 많이 들고 효과 없다. 포기하신 분들 계시죠? 딱 한 달만 뿌리세요. 효과 없다면 환불합니다. 1566-7871, 1566-7871. 네, 경제의 속살로 이어갑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지난주 토요일에 최저임금위원회가 데드라인으로 정했던 그날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정이 좀 미뤄질 것이라는 제 예상은 또 틀렸고요. 틀릴 수 있죠. 뭘 자꾸 이렇게. 뭐 그럴 수 있는데. 네, 뭐 어쨌든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예. 사실 기대는 조금 여유를 더 가지고
양쪽이 화를 가라앉힌 후에 결정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소망을 담은 것이었는데 예정대로 14일에 결정이 됐어요.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이 됐습니다. 월급 주 40시간 기준으로 174만 5,150원, 인상률 기준으로는 10.9%가 올해보다 오른 금액이 됩니다.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곳이 27명의 위원이 참가를 하고요. 표결로 결정을 해요. 노동계 9명, 사용자계 9명, 그리고 정부가 정한 공익위원이 9명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최저임금이라는 게 공익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결판이 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게 구조상 당연한 건데 노동계 쪽 9명은 한국노총 5명, 민주노총 4명인데 이쪽은 뭐 당연히 노동계의 의견을 한 200% 반영해서 들고 가는 거고요. 예. 사용자 측도 경총을 비롯해서 여러 경영단체에서 대표가 나오는데 여기도 당연히 사용자 측 의견을 한 200% 반영을 합니다. 이러니까 결국은 결정은 가운데에 서 있는 공익위원회 결정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돼 있죠. 예. 그런데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는 사용자 측 위원들 전원이 불참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부결이 과거에 되면서 여기에 반발을 했었던 거죠. 예. 막판 회의에는 참석할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결국은 완전히 불참을 했어요. 정부가 이렇게 밀어붙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제 생각에는요. 네. 시간을 조금 두고 결정을 내린다고 한들 특별히 많은 것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양측의 반발 강도가 심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별다른 접점을 계속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가 길어지면은 국민 분열만 더 심화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지금 말씀 주셨던 대로 양측 견해가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게 뻔하다면 시간이 길어지면 갈등의 목소리들만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공익위원 판단으로는 이제 공익위원의 목소리가 사실은 정부의 목소리를 담는 건데 일단 결정을 하고요. 양측의 불만을 사후에 조정하는 여러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연기가 됐으면 하지만 어느 쪽 판단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판단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쪽 반발이 워낙 심하니까 이게 시간을 한 달 더 둔다고 한들 해결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걸 두고 집중적으로 보수 언론이 계속 이걸 들먹이는 국면이 예.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히려 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예정대로 14일에 결정을 했습니다. 노동계 측에서도 민주노총 소속 4명의 위원이 불참했고요. 사용자 측은 다 불참을 했는데 이게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린 이후에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하죠. 예. 실제 결정 과정은 예상대로 공익위원들의 결정이 그대로 최종안이 됐습니다. 참가했던 한국노총 위원들은 8,680원을 제시를 했고 공익위원은 8,298원을 제안을 했는데 최종 결정은 8,350원으로 났죠. 예. 그러니까 요게 양측 안을 절충했다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게 8,680원보다는 훨씬 멀고 공익위원들 주장이었던 8,298원에는 상당히 가까운 8,359원이 됐으니까요. 요건 아주 미세 조정만 거친 끝에 공익위원들의 판단을 결국은 표결로 결정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안에 대해서 노사 양측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죠. 사용자 측은 올해에도 10% 넘게 올리면 어쩌자는 거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 심해졌다라는 주장이고 결정되기 전부터 주장을 했던 동맹휴업이나 최저임금을 아예 지불하지 않는 거부하는 거죠. 정부 정책을. 모라토리엄을 강행하겠다라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도 극심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왜냐하면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한번 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10몇 % 오른 걸로는 노동연구원 같은 곳의 분석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2에서 3% 정도밖에 안 된다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올려서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보장해 준다는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예. 실제로 지금 최저임금이 결정된 다음에 여러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월요일 16일 어제죠. 정부 여러 경제부처 수장들이 다양한 해법을 내놓고 수습에 들어가는 국면입니다. 네. 어쨌든 결정을 하고 수습을 하겠다는 방안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 3명이 연이어서 하루 동안 발언을 이어가면서
해법을 찾는데 골몰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정부 경제부처 수장들이 어제 했던 발언을 좀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했던 발언이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 이미 외식업, 편의점 분야의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을 점주로 하여금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광고, 판촉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 예상 매출액에 관한 정보 등을 과장하여 제공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보겠다. 200개 대형 가맹본부 및 이들과 거래하는 1만 2천 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 조사를 실시해 가맹시장의 법 위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보겠다.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 판촉 행사에 대해서는 본부가 미리 점주들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본부가 점주의 의사에 반해서 광고 판촉 비용을 떠넘기는 관행을 개선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이 발언이 실행되느냐 여부를 떠나서 훌륭하죠. 왜냐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일을 하라고 있는 조직인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국가적인 경제 이슈가 최저임금이 돼버렸죠. 국민 갈등이 극심해졌습니다. 그러면 가맹점주들이 지금 휴업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핵심적인 문제를 빨리 해소해줘야 됩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의 시간을 끌지 않고 최저임금 결정이 나자마자 즉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방침을 천명하는 게 지극히 옳은 거죠. 가맹점주들이 불편해하고 있었던 것들을 해결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게 되건 안 되건 일단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는 매우 올바른 발언인 겁니다. 이번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발언인데요. 이건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아쉽다는 건 내용이 아니고요. 타이밍과 배려 면에서 아쉽다는 겁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어제 그 한국은행 본부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하고 만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최저임금 2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 이렇게 발언을 하니까 이게 대부분 기자들의 제목으로 뽑혀버렸습니다. 10.9% 인상이 과하다는 뉘앙스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김동연 부총리 발언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금년 일부 연령층, 업종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하는 조짐이 보이고 사업자 부담 능력을 고려할 때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혁신 경제 등을 위한 경제 심리 촉진 측면에서도 2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예. 물론 김동연 부총리가 취약계층 근로자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전제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인 발언 내용을 보면 기조가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운용에 득이 안 된다. 지금 이런 뉘앙스인 거죠. 예. 이게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게 김동연 부총리가 올해 들어와서 줄곧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을 주도를 해왔으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제가 아쉽다는 대목은요. 부총리의 철학이 그럴 수 있습니다. 임금 인상 속도를 좀 제한하자. 그게 경제에 더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요. 그런데 이 발언을 굳이 또 한 번 최저임금이 결정된 바로 직후인 월요일에 그러니까 지금 노동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판국이거든요. 꼭 이렇게 경제수장이 이야기를 했어야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 결정이 가져온 후폭풍은 언론이 사용자 쪽 반발을 집중적으로 보도해서 그렇지 노동계의 반발이 작은 게 아닙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입범위 종종으로 노동계에서 상처를 크게 한번 입었어요. 그래서 노동계가 지금 정말 할 말이 많은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 위원들은 끝까지 참여를 안 했죠. 최저임금위원회에요. 예. 무엇보다도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요 1만 원이라는 수치가 꼭 이루어져야 되는 숫자적 지표는 아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건 이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습니다. 온 국민들을 향한 약속이었다고요. 그런데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이 되면서 사실상 이 공약 달성이 어려워졌죠. 그러면 제가 1만 원이 꼭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 달성이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이 됐으면 그 책임자인 김동연 부총리는 여기에 상처받을 노동자들을
조금 보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김동연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기만 하다면 저 발언을 저 타이밍에 한 건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는데 김동연 부총리는 단지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고 경제부총리입니다. 예. 노동, 복지, 금융, 재정 모든 것을 아우르는 대한민국 경제부처 수장이라고요. 그러면 대통령 공약이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으면 여기에 상처받는 공약 달성에 안 돼서 서운해하는 노동자들을 설득하고 다독이는 게 경제부처 수장의 첫 번째 임무죠.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툭 하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노동자 쪽에서 받는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10몇 % 오른 것이 하반기 경제 운영에 부담이 된다 이 발언에서 제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 건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8,350원은 노동계 의견이 반영된 수치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공익위원들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하고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은 사실상 정부의 의견과 같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의견이 결정된 바로 다음 날에 노동계 반발이 이렇게 심상치 않은 판에 공익위원회 안이 결정된 걸 정부 경제부처의 수장이 경제운영에 부담이 된다. 꼭 이렇게 발언을 했어야 했느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 발언을 듣는 노동자들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게 조금 더 아쉬운 게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어제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데 홍 장관의 입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김동연 부총리 발언 타이밍과 내용이 조금 더 아쉬운 겁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발언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뉘앙스가 노동자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뉘앙스인지 아니면 다독이고 가는 뉘앙스인지 뉘앙스를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을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저성장과 양극화가 지속된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희망은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돌아가는 서민을 위한 번영이라는 새로운 경제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제이노믹스는 서민 경제에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원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노동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동료이자 고객입니다. 우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자가 윈윈하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그 길만이 한국 경제가 오랜 저성장과 양극화의 수렁에서 벗어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공동 운명체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잘 돼야 노동자 여러분의 임금이 오를 수 있고 다 같이 잘 살 수 있습니다.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중소기업 상품을 사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수당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노동자 여러분들과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조 지도부에 호소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물건을 사주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주는 만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노동자도 함께 윈윈할 것입니다. 공무원 노조에도 호소합니다. 현재 30%로 되어 있는 선택적 복지 비용의 온누리 상품권 구매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구내 식당의 휴무일을 늘려 공공기관 근처 식당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민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우리 모두가 나서야 됩니다. 뉘앙스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분명히 홍종학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용자 입장인 거죠. 하지만 발언 내용을 들어보면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연대를 호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하는 동료들이다. 이걸 전제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사용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도 너희들 임금이 많이 올라서 경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요. 우리 문명 공동체니까 함께 사는 길을 찾자. 이게 문재인 정부의 제이노믹스다. 이렇게 호소하는 것 하고요. 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지금 양쪽 반발은
사실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테이블을 앞둔 힘겨루기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미 끝났잖아요. 내년 거는요. 그러면 이제 내년 최저임금위원회를 앞에 두고 이 싸움을 앞두고 1년치 기선제압을 지금 미리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측이 힘을 좀 과시하는 것도 사실 양측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만해요. 그래서 당분간 이 갈등이 생각보다 더 격렬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이때 정부는 우리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벌일 게 아니라면요. 을들끼리 벌어지는 이 갈등을 조정하고 을들의 연대를 장려하고 좀 따뜻한 말로 이 사람들을 도닥여주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년 최저임금 결정할 때 갈등이 줄어들죠. 예. 그리고 이런 갈등이라는 건 매우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말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책임자의 한마디가 갈등을 봉합하기도 하고요. 갈등을 부추기기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 갈등을 보면서 이게 최저임금 결정할 때 반짝하는 몇 개월짜리 힘겨루기가 아니고 노동자도 살고 영세상공인도 사는 구조적인 방안을 장기적으로 찾아 나가야 되는 문제라는 점을 정말 절감했어요.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기자로서 저도 공부가 진짜 많이 부족했구나라는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1년짜리 프로젝트가 될 거고요. 정부가 영세상공인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방안을 내놓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카드 수수료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게 대부분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이 문제를 함께 중소 영세상공인들과 함께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영세상공인과 노동자가 소득주도 성장의 똑같은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말로 참 잘 도닥여가면서 이 을들의 갈등을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에는 올해 같은 이런 엄청난 갈등을 잦아들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부디 영세상공인들과 노동자들이 홍종학 장관 말대로요. 서로의 몫을 빼앗아가는 적이 아니고 동료이자 고객, 연대의 대상이라는 점을 전제로 그 1년을 새로운 1년을 좀 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길고 길었던 이 갈등을 결정이 났으니까요. 이제 뭐 이 갈등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1년을 대비하면서 가져야 되는 철학, 영세상공인과 노동자들은 고객이자 동지이고 함께 이 사회의 소득 양극화에 맞서야 되는 연대를 해야 되는 벗이라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새 1년을 좀 잘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본사에 대한 로열티 그리고 건물주에게 주는 임대료 그리고 카드 수수료 이런 걸 좀 깎아주고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순서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디가 순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때까지 쭉 제가 뭘 반성을 하고 있냐면 지금까지는 최저임금 문제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카드 수수료 그다음에 뭐 월세 문제 이런 문제들은 따로 별도에 떨어진 문제라고 저는 쭉 생각을 해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 문제가 어느 쪽이 먼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연동이 된 상태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또 하나의 우리들의 벗인 영세상공인들의 반발이 너무나 극심해졌던 거죠. 그래서 하나를 먼저 해결하자, 하나를 나중에 해결하자 이런 선호 문제를 떠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영세상공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게 내년까지 해결이 안 되더라도요. 해결하는데 노동계도 힘을 보태야 된다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 양쪽의 문제를요. 그래야 갈등이 줄어들 수 있죠. 그리고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제가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카드 수수료나 임대료 문제는 지금 보수 여당의 허락을 얻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토요 스페셜을 들으면서 전혀 괴는 다른 이야기지만 김수민 평론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법사위원장 문제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법사위원장을 넘기고 뭐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가 이렇게 크게 불거지기 전에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줄이는 것을 애초부터 토대를 닦고 지금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게 옳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최저임금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올리기 위해서 뭔가 선우를 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영세상공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총력을 기울여서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을 닦는 건 반드시 필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여당이라면은 민주당이 이제 카드 수수료이나 그리고 임대료 인하, 로열티 인하 이걸 반대할 경우 그러면 이제 법안을 일단 만들어요. 그래 놓고 민주당이 반대하면 우리는 할 바를 다 하는데 민주당이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민주당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요. 이러면서 책임을 온팡 다 상대당에게 다 떠넘길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예. 하여튼 자유당은 지금 사실 이 중소상공인들의 문제나 최저임금 문제에 그다지 관심이 있는 집단이 아니에요. 얘네들은요. 그렇죠. 예. 얘네들이 진짜 관심이 있는 건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나 예. 아니면은 부동산 과세나 월세 문제를 조정하는 건 우리나라 재벌들이 땅을 워낙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재벌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아마 자유한국당이 결사항전을 이 문제들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우리는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어서 못하겠어요. 어떡합니까?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지금 사실은 제 여당에게 부담이 지워진 국면을 타개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안 벌어지기를 바라야죠. 그러니까 지금의 여당이 기반이 되고 있는 곳이 노동자들과 중소상공인, 민중들, 서민들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니까 그런 일이 안 벌어지기를 바라야 하고요. 네. 안 벌어지기를 바라는 면에서 노동자, 중소상공인 모두 다 정치라는 것은 결국 민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하부에서부터 활발한 시민운동과 운동 등을 통해서 여당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도록 견인을 해내는 것이 우리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치는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고요. 이 지난한 과정은 노동자, 영세상공인, 정치권들까지 잘 연대해서 단합해서 해결해도 될까 말까 하는 문제인데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예. 이제 민주당이 진짜 중소자영업자들의 그 고충을 풀 의지가 있느냐 바로미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수료 문제라든지 뭐 임대료 문제라든지 로열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너무 궁금하고요. 정말 그 정책 방향이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방법으로 간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을 만들어요.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러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근데 만약에 재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그런 거에 소극적이라면은 뭐 말도 안 거죠. 근데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한번 좀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이루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재검 비상행동은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요. 한국당 재검 비상행동의 편지 읽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님, 한국당 재검 비상행동입니다. 김성태 권한대행의 당권 장악 음모에 맞서 구당투쟁을 선언합니다. 김성태 대행의 적각 사퇴, 그리고 당원들의 의사를 모은 수습 방안의 집행만이 당 재건을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김성태 권한대행이 끝내 이를 묵살한다면 단식 농성을 포함해 불퇴전을 각오하겠습니다. 아이고, 김성태 권한대행님, 요즘 날도 더운데 뚜껑 열릴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당 재검 비상행동은 김성태 대행을 향해 당을 깨려고 복당했냐? 이렇게 성토하고 있어요. 예? 당 깨는 건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전문 아니냐고요? 김성태 대행이 대선 후보급으로 성장한 거냐고요? 하하하하, 그게 아니고요. 한국당 재검 비상행동이 김성태 대행과 체급이 같아진 겁니다. 김성태 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을 한다고 하잖아요. 언론에 단식하는 사진이라도 몇 장 나간다면 당권을 장악할 수도 있겠어요. 네? 단식을 하려면 국회 본청 앞에서 해야 한다고요? 괴한의 습격도 받고 해야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라고요? 아니, 맞을 짓을 해야 습격을 받지요? 한국당을 수습하고 재건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국민들의 판단력을 무시하지 마세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해봐.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초복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한낮에는 35도 안팎의 초복 더위가 맹위를 떨치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예보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예상 기온 서울과 대전, 광주 24도, 대구 25도입니다. 낮 기온 서울 34도, 춘천, 전주 35도, 부산은 32도로 예상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무릎이 아파올 때 참으면 더 큰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혹시나 무릎이 시리거나 아프시다면 최과장을 찾아주시면 특별한 가격에 모시겠습니다. 010-2255-4489, 010-2255-4489번입니다. 무릎펜 역시 무릎펜. 네, 오늘을 읽는 책으로 넘어갑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도 어제 이어서 저항자들의 책에서 몇 구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저항의 양상들, 다양한 양상들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세계 곳곳에서 벌어졌던 저항운동의 메시지들을 잘 모아놓은 책입니다. 우리가 어떤 혁명이나 뭐 저항을 얘기하더라도 주로 유럽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나 불평등, 불균등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저항이 있었죠. 이 책의 장점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게 없는 세상은 없습니까, 교수님? 역대. 제가 아는 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시적으로나 역사를 통해서나 공시적으로 현재 다양한 맥락에서 어디서나 저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불평등 또는 불균등이 어쩌면 인간의 조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조건들 열어가기 위해서 저항이 또 필수적이기도 했겠죠. 예. 어제 이 얘기가 끝난 지점이 전쟁과 관련해서였는데요. 반전운동, 이 지배계층을 중심으로 일기 시작한 수많은 전쟁에 대해서 저항하는 목소리들이 아주 강렬합니다. 그중에 1차 세계대전에 반대하는 목소리들 중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예. 엘프레드 브라이언이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시인인데요. 그 시인의 글 보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중요한 문건이나 서적뿐만 아니고 이 시나 노래들도 많이 실려 있어요. 그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는 노래로도 널리 불렸다고 합니다. 제목은 나는 내 아들을 병사로 키우지 않았다입니다. 무의미하게 죽어간 한 사람을 위해 천만 어머니들의 가슴이 무너진다. 비탄의 세월, 슬픔으로 고개를 떨어뜨린 채 한 어머니가 눈물 흘리며 중얼거리는 말이 들린다. 나는 내 아들을 병사로 키우지 않았어요. 나는 자랑과 기쁨으로 그 아이를 길렀어요. 누가 감히 그 아이의 어깨에 총을 메고 다른 어머니의 사랑하는 아들을 쏘게 만들었나요? 나라마다 미래의 문제를 화해로 풀라고 하세요. 이제 총검을 치워야 할 때입니다. 모든 어머니들이 나는 내 아들을 병사로 키우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오늘부터 더 이상의 전쟁은 없을 것입니다. 네, 아주 절절하게 와닿습니다. 어제 조카가 군에 입대한다고 환송회를 했는데 이래저래 착잡했어요. 마치 그 의무처럼 당연시 여기는데 군대 가는 것을 과연 당연한 것인지 정말 되물을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신문을 보니까 또 천안함에서 살아남은 젊은이들의 정신적으로 겪는 고통들에 대해서 보도를 길게 했더라고요. 예. 그 젊은이들이 무슨 죄겠습니까? 그리고 그 젊은이들의 어머니의 속은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아이를 키운 건 아닐 텐데, 그리고 이 병사로 키우기 위해서 다른 어머니의 사랑하는 아들을 쏘고 죽이기 위해서 증오하라고 아이를 키운 건 아닐 텐데 말이죠. 예. 1915년에 나온 시인데도 지금 읽어도 뭐 아주 생생하게 와닿습니다. 이 책에서 전쟁에 관해서 저항하는,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많다는 걸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전쟁은 다시 반복돼서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한 지구인으로서 또 세계 시민으로서 어떻게 반대할 것인지, 어떻게 목소리를 전할 것인지를 이 책을 참고하면서 고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커다란 저항의 선들이랄까요?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게 이른바 인종투쟁 과정에서 특히 흑인 대방 투쟁입니다. 그중에 세네갈의 민족주의자죠. 생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세네갈의 민족주의자 생고르의 자유를 향한 흑인의 투쟁 잠깐 보겠습니다. 예. 흑인들은 너무 오래 잠들어 있었다.
그러나 조심하라. 잠을 너무 잘 잔 사람은 깨어나면 다시 잠들기 어렵다. 우리는 내가 언급했던 불의와 공포 앞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모였다. 젊은 흑인들은 세상을 직시하기 시작했다. 프랑스인들이 그들 대신 우리를 죽게 할 필요가 있거나 일을 시킬 필요가 있을 때만 우리를 프랑스인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권리를 줘야 할 때 이르면 그들에게 우리는 더 이상 프랑스인이 아니라 그저 흑인일 뿐이다. 네, 잘 아시겠지만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프랑스 식민지를 겪었었죠. 어제 월드컵 축구 결승전이 있었는데 프랑스가 크로아티아를 이겼잖아요. 예. 눈여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프랑스 선수들의 상당 부분이 흑인계, 아프리카계입니다.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어떤 역사적 과정을 통과해 왔는지 이 라미네 생고르가 잘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만 프랑스인으로 인정하고 권리를 주고 인간으로 대우할 때는 프랑스인이 아니라 그저 흑인으로만 대우했다는 것이죠. 월드컵 축구를 보면서도 저 선수, 예를 들면 음바페나 이런 선수들의 부모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저절로 떠올리게 됩니다. 그 과정의 아픈 역사들이 피부에 새겨져 있었겠죠. 예. 네, 이런 팸플릿 형식의 글들도 있고요. 또 1934년에 나온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이탈리아의 아주 걸출한 철학자죠. 옥중수고의 한 부분도 인용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김 PD가 지금까지 쭉 팟캐스트를 통해서 처절하게 싸워온 과정들을 떠올리면서 이 글을 읽어주고 싶었습니다. 예. 눈앞에 번쩍이는 사람, 영웅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걸음이 되는 사람이 어디나 있죠. 예. 네, 그 걸음의 존재를 우리는 늘 망각하곤 하는데 이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이탈리아의 혁명가이자 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겠습니다. 예. 옥중수고의 한 구절입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모두 역사를 경작하고 싶어 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맡고 싶어 했다. 아무도 역사의 걸음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러나 먼저 땅에 걸음을 주지 않고 경작을 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경작자와 걸음은 둘 다 필요한 것이다. 사람들은 추상적으로는 모두 이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현실은 걸음은 희미한 그림자로 사라져버리곤 했다. 하지만 이제 사정이 달라졌다. 스스로 철학적으로 걸음이 되는 것에 적응하고 걸음이야말로 자신이 되어야 할 것이며 스스로 적응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늘 우리는 열매나 과실만 따먹으려고 하죠. 그걸 갖고 온 경작자뿐만 아니고 그 이전에 걸음을 준 사람들, 또 걸음이 된 수많은 그 자양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들도 함께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토니오 그람시의 옥중수고에 나오는 이 구절은 철학적으로 사유한다는 게 무엇인가, 철학적으로 사유한다는 혁명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많은 힌트를 주는 대목입니다. 터키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 책의 장점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던 저항의 목소리를 전달한다고 했잖아요. 예. 한국의 경우도 여기 보면 어제 잠깐 소개해드렸던 동학농민 운동, 포고문이 있었고요. 광주 민주항쟁 당시 시민군이 불렀던 노래가 실려 있습니다. 예. 그리고 4.19 혁명 때 수성국민학교 다니던 여학생이 쓴 언니 오빠에게 전하는 글도 있고요. 예. 또 박노해 시 어쩌면도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이 민주주의 혁명 과정, 저항의 과정들이 세계사 속에 어떻게 자리매김하는지 상대적 관점에서 다시 바라볼 때 이 책은 아주 좋은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 한번 백석 번역 시집 소개하면서 소개해드린 시인인데 나짐 히크메트라는 터키의 혁명 시인이자 극작가가 있습니다. 예. 터키 정부로부터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소련으로 망명했던 시인이기도 하죠. 초대라는 시인데요. 지금 터키가 독재 정권 하에서 많이 실험하고 있다, 어려워하고 있다 그러죠. 그리고 터키에 많이 살고 있는 이 쿠르드족들에 대한 탄압도 보통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터키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저는 이 나짐 히크메트의 초대를 읽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극동아시아로부터 달려와 말머리처럼 지중해로 튀어나온 이 나라는 우리들의 것이다. 피로 물든 손목에 이를 악물고 바른 맨발인 채 실크 카펫 같은 이 땅 위에서 이 지옥, 이 낙원은 우리들의 것이다. 노역의 철문을 닫아 걸어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 초대장은 우리들의 것이다. 숲과 같은 형제 속에서 나무처럼 자유롭게 홀로 살기 위해
이 갈망은 우리들의 것이다. 네, 술탄이든 독재자든 한 사람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나라는 천국이든 지옥이든 우리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숲과 같은 형제 속에서 나무처럼 자유롭게 우리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시의 형식으로 묻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런 글들 읽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떨리곤 합니다. 우리가 많은 책들을 읽을 필요도 없고 또 그럴 수도 없죠. 그럴 때 아주 잘 만들어진 엔솔로지, 이 모음집들을 보면은 많은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화두가 돼서 나와 우리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의 좌표가 될 수도 있죠. 그런 점에서 이 저항을 고민하는 분들,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갈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 저항자들을 위한 책은 너무 덧없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핵 문제에 대해서 저항하는 운동들도 끊이지 않고 이어졌죠. 1955년에 있었던 철학자 러셀과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공동 성명이 있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을 때 정말 이 핵무기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내세우고 반핵 운동의 우뚝한 봉우리가 된 문건이기도 합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정서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 동과 서의 이념 문제를 공산주의자든 반공산주의자든 아시아인이든 유럽인이든 아메리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모두가 만족할 수 있게 결정해야 한다. 이 문제를 전쟁을 통해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선택만 한다면 행복과 지식, 지혜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끼리의 싸움을 잊을 수 없다는 이유로 죽음을 선택해야 하는가? 인간 대 인간으로서 호소한다. 우리의 인류애만을 기억하고 나머지는 잊어버리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새로운 낙원을 향한 길이 열린다. 그렇지 못하다면 인류 모두를 죽음으로 몰고 갈 위험만이 있을 뿐이다. 1960년대 쿠바 미사일 있기 전 7년 전에 이미 이 핵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절절한 목소리를 냈던 겁니다. 예. 핵무기가 다시 한번 사용될 경우에는 정말 인류는 종말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냥 끝나는 거죠, 뭐.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인슈타인이 핵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지 않습니까? 예. 자신의 과학적 발견이 핵이라는 평화적 이용이 아니라 파괴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절망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인슈타인은 평화운동가 그리고 사회주의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예. 이 아인슈타인의 정신사적 행보를 볼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문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4.19 당시 수성국민학교 다니던 그 학생 강명희라는 학생이 쓴 시도 이 책에 실려 있는데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오빠 원님 왜 총을 맞았나요? 입니다. 아 슬퍼요. 아침 하늘이 밝아오면은 다른 박질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녁 노을이 사라질 때면 탕탕탕 총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침 하늘과 저녁 노을을 오빠와 언니들은 피로 물들였어요. 오빠 언니들은 책가방을 안고서 왜 총에 맞았나요? 도둑질을 했나요? 강도질을 했나요? 무슨 나쁜 짓을 했기에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말없이 쓰러졌나요? 잊을 수 없는 4월 19일 그리고 25일과 26일 학교에서 파하는 길에 총알은 날아오고 피는 길을 덮는데 외로이 남은 책가방 무겁기만 하더군요. 나는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엄마 아빠 아무 말 안 해도 오빠와 언니들이 왜 피를 흘렸는지를. 오빠와 언니들이 배우다 남은 학교에서 배우다 남은 책상에서 우리는 오빠와 언니들의 뒤를 따르렵니다. 하는 시입니다. 1960년 부성국민학교에 다니던 학생이 쓴 시가 이 세계적인 학자들의 엔솔로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그 4.19의 깊은 정신들을 읽어낼 수가 있죠. 역시나 그 맥락이 중요합니다. 우리 독자적이었던 게 아니고 세계 시민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들이 이 세상을 그래도 조금은 바꿔오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고 뭐 라틴 아메리카나 이런 곳곳에서 울려 퍼진 목소리들이 있고요. 또 1960년대, 70년대 오면은 베트남 전쟁 반대, 그러니까 반전 운동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 대표적인 게 존 레넌의 민중에게 권력을 이라는 시인데 이게 실려 있습니다. 뭐 노래죠. 예. 뭐 존 레넌은 1970년 비틀즈가 해산하고 난 다음에 평화 운동가로 전신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매진이라는 노래로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이끌고 그리고 전쟁을 끝장내는데 아주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존 레논의 민중의 권력을 읽어보겠습니다. 예. 아무 대가도 없이 일하는 100만 명의 노동자들, 너희는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진정으로 소유한 것을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거리로 나가면 너희를 끌어내릴 것이다. 지금 당장 민중의 권력을 하는 노래입니다. 이 정도로 세상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어야 뭐 세계적인 전설적인 아티스트가 아닌가 싶어요. 예. 제가 요즘 방탄소년단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공부하세요? 네. 방탄소년단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사회적 메시지가 아주 강렬하고요. 예. 우리 김PD도 기회 닿으면 그 뮤직비디오를 한번 쭉 보십시오. 뮤직비디오 영상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들이 아주 탁월합니다. 예술적 완성도는 높은 것 같고요. 예. 아마 한국에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우리 방탄소년단이 잘 나간다면은 또 다른 비틀즈가 출연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분 좋은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럴 정도입니까? 비틀즈를 연상해도 될 만큼. 네, 제가 보기에는 대중문화의 어떤 혁명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PD 아시다시피 제가 나름대로 대중문화에 조금은 관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교수님. 네. 지난주인가요? 그 JTBC에서 스포트라이트에서 방탄소년단 특집을 하던데 조용필, 서태지와 아이들 그리고 방탄소년단에 이어지는 라인들 설명하던데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꼭 들려드리고 싶은 문장이 있습니다. 예. 이 멕시코에서 오랫동안 싸워왔던 사파티스타의 대변인 마르코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세계적인 반자본주의 투쟁의 상징이 됐죠. 예, 뭐 현대판 체 개발하러 부르기를 한 사람인데 이 시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르코스 안토니 할아버지. 우리들의 말이 우리들의 무기입니다. 이런 책들이 한국에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마르코스가 쓴 글이 있습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다른 세계를 보았다. 이걸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꿈속에서 우리는 다른 세계, 정직한 세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보다는 확실히 더 공정한 세계를 보았다. 이 세계에는 군대가 필요 없다는 것을 보았다. 평화, 정의, 자유 같은 말은 빵이나 새, 공기, 물, 책이나 목소리 같이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누구도 동떨어진 개념인 것처럼 말하지 않는다. 이 세계는 만물을 그렇게 이름짓는다. 이 세계에서는 정부가 이성과 선의를 가지고 있고 그 지도자들은 생각이 반듯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복종함으로써 통치했다. 이 세상은 과거로부터의 꿈이 아니었다.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에게로 오는 것이었다. 그것은 앞에서부터 우리가 밟아야 할 다음 발걸음으로부터 왔다. 그렇게 우리는 이 꿈을 성취하기 위해 그 꿈을 끌어다가 우리 식탁 위에 올려놓고 우리 집을 비추게 하고 우리 밭에서 자라게 하고 우리 아이들의 가슴을 충만하게 하고 우리 땀을 닦게 하고 우리 역사를 치유토록 하기 위해 앞으로 전진하기 시작했다. 그게 전부였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길을 따라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향해 묻는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우리는 우리가 있던 산으로 돌아가 우리 시대에 우리말로 말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를 돌봐준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그대들의 발자국이 우리의 길을 뒤따르기를. 네, 멋진 문장이죠. 지도자들은 복종함으로써 통치한다고 합니다. 이 꿈의 세계에서는. 9년 동안 망가졌던 이 나라를 어떻게든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방해하려는 세력들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가짜뉴스가 판치고요. 수많은 회방 세력들이 곳곳에서 이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마르코스의 글을 읽으면서 또다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포렌 메리 순서입니다.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 기무사령부 특별수사단이 기무사의 촛불 개헌 문건 작성 그리고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보고받았지만 문건을 공개하지도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시민들은 송영무 장관 거취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을까요? 어젯밤 10시까지 모두 750분이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66% 3명 가운데 2명은 사퇴하지 말고 기무사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응답해 주셨네요.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은 34%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지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고 하는 느낌이군요. 문익환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02-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지를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뉴스키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입니다. 어제 문제는 잉글랜드 버크셔주 윈저에 위치한 성체 이름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윈저성인데요. 정답자 브레이크아웃님, 김용민 브리핑 화이팅, 담덕태자님,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클로징 사연 당첨자 스칼렛 K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올인원 향수비누, 헤이브로 올인원 파워바를 보내드립니다. 한겨레에 실린 일본 편의점 한국 편의점이란 제목의 이강국 리스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의 칼럼 소개하면서 일부 마무리합니다. 흥미롭게도 일본의 편의점 점장들도 단체 행동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본사에 맞서는 싸움이었다. 2009년 세븐일레븐 가맹점주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 교섭을 신청해 24시간 영업을 반드시 해야 하는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 수수료 인하를 주장했다. 회사는 가맹점주는 노동자가 아니라며 반대했고 노조는 2010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냈다. 오랜 심의 끝에 노동위원회는 가맹점주는 노동자에 해당하며 회사가 노조의 단체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2년 패밀리마트 가맹점주들도 이를 따랐고 3년 후 노동위원회는 회사가 노조의 단체 교섭에 응하라고 명령했다. 물론 점주들이 본사를 상대해서 싸우는 것이 한국에서는 아마 훨씬 더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필요한 것은 을과 병의 갈등을 넘어 사회적 압력을 통해 갑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일본의 경험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 편의점 업계는 최근 포화 상태와 매출 감소를 배경으로 출점 경쟁을 그치고 있다. 또한 작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점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븐일레븐이 수수료를 1%포인트 인하하고 다른 업체들도 수도요금, 전기요금, 그리고 상품의 피해기 등을 지원하고 있다. 네, 1부 마치겠습니다. 2부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